아버지, 이제 이 집 우리 집이라니까요. 벽에 똥칠하기 전에 좋게 나가시라고요. 방금까지 제 손을 잡고 효도를 맹세하던 큰아들이 제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형 말이 맞아. 이 건물명에 다 넘어왔는데 치매 노인네가 여기서 버티면 어떡해? 둘째 아들은 제가 평생 아껴온 용문양이 새겨진 도자기를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박살난 조각들 위로 저는 짐짝처럼 사설 구급차에 던져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준 결과는 산속 폐쇄병동의 차가운 철창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들에게 넘겨준 건 100억대 자산이 아니라 탐욕을 먹고 자라는 거대한 독사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며칠 뒤 굳게 잠긴 요양원 면회실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가방을 들고 나타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하늘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하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에는 이름도 생소한 병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조금씩 짙어질 거라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더군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장남 진호와 차남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진호가 제 손에 든 봉투를 힐끗 보더니 소파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걱정돼서 죽겠어요. 진수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서글픈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저희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제 일은 그만두시고 쉬셔야죠. 저는 자식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돈만 보고 달려온 보람이 드디어 자식들의 효도로 돌아오는구나 싶었죠. 제가 탁자 위에 진단서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내 정신이 더 흐려지기 전에 결정했다. 이 건물들이랑 현금들 전부 너희한테 미리 나눠주마. 진호가 무릎을 탁 치며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아이고,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아버지는 그냥 왕처럼 사시기만 하면 돼요. 진수도 제 손을 꽉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이제 돈 걱정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며칠 뒤 저는 자식들이 데려온 가짜 주치의와 변호사 앞에서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감이 찍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릴 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 꽃길일 줄만 알았죠. 모든 절차가 끝난 그날 밤, 저는 잠결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진호가 술병을 식탁에 쾅 내려놓으며 진수에게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끝났다. 영감탱이 도장 하나 받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진수가 소파에 길게 누워 발가락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치매기 있다고 하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 봤어?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 문고리를 잡은 채 부르르 떨었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고 나가자 진호가 저를 보고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주무시지 왜 나오셨어요? 이제 이 집 우리 집인데 적응하셔야죠. 제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진수가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혈압 오르면 진짜 큰일 나요. 어차피 명예 다 넘어왔는데 어쩌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진호가 사내들에게 턱짓을 하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모셔라. 공기 좋은 산속으로 예약해뒀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모셔드려. 사내들이 제 양팔을 붙잡자 제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놈들아,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진호가 제 지팡이를 빼서 바닥에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키워주신 건 고마운데요.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되셨어요. 요양원 가서 벽지나 뜯고 계세요. 저는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듯 집 밖으로 밀려나 구급차에 던져졌습니다. 차창 너머로 제가 평생을 일군 대저택의 대문이 굳게 닫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수가 제 구두를 집 밖으로 던지며 문을 쾅 닫아버리더군요. 빗길을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제 손바닥에 새겨진 굳은 살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 옛날 제가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고 사업을 시작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용은 저에게 불을 안겨주었지만 오늘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한참을 달려 인적이 끊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고 음침한 건물이었고 사방이 철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제 팔을 억세게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조용히 계시는 게 신상에 좋을 거예요.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독방에 던져졌고 낡은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지었던 그 가식적인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때 창살 너머로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생선 가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가시로 벽에 자식들의 이름을 새기며 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내 기억이 다 타버리기 전에 너희가 저지른 짓을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죠. 요양원의 아침은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힘없는 신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배급받은 조기에서 골라낸 생선 가시를 움켜쥐고 벽면에 진호와 진수의 이름을 깊게 파내려 갔습니다. 서걱거리며 시멘트 가루가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지만 가슴 속 응어리에 비하면 아무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제 방 철문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와 제 머리맡에 약 사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거 드셔야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잘 오시는 거예요. 저는 약 사발을 밀어내며 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외쳤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독약이잖아. 나를 정말 미친 노인네로 만들 작정이야? 원장이 제 턱을 억세게 잡아올리며 낮게 을조렸습니다. 아드님들이 큰 돈을 냈어요. 아버님이 편안하게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게 효도라면서요. 좋게 말할 때 드시죠. 원장은 억지로 제 입을 벌려 쓴 약물을 밀어넣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원장이 나가자마자 변기 앞으로 기어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약을 전부 토해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고통 속에서 눈물을 닦아내는데 식당 청소를 하던 젊은 간호조무사가 문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표에는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고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민수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민수 씨, 제발 부탁이야.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 내 변호사한테 딱 한 번만 연락하면 자네 인생을 바꿔줄게. 민수 씨가 주변을 살피며 당황한 기색으로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저 걸리면 바로 잘려요. 저 동생 학비도 벌어야 하고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저는 민수 씨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제 안주머니 깊숙이 숨겨두었던 금반지를 꺼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팔면 자네 동생 학비는 충분할 거야. 제발 이현우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내 위치만 알려줘. 민수 씨가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침을 꿀꺽 삼키더니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챙겨 서둘러 나갔습니다. 한편 대저택을 차지한 진호는 거실에서 사채업자 박태수와 마주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호 씨, 아버님 빌딩 담보로 빌려간 50억 코인으로 다 날렸다면서요? 이제 이 빌딩 내 겁니다. 진호가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박태수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사라고 해서 산 거잖아. 이거 사기 아니야? 박태수가 진호의 손을 가볍게 떼어내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사기라니요? 선택은 본인이 하신 거죠. 당신 아버지 한정석 씨가 내 아버지 공장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알아? 옆에서 지켜보던 진수가 사색이 되어 형 진호의 팔을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한 짓이지 우리는 아무 죄 없잖아요. 박태수가 진수의 뺨을 툭툭 치며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죄가 없긴 왜 없어?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산 게 너희잖아. 이제 너희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보내줄까? 진호와 진수는 박태수의 위협에 서로를 탓하며 거실 바닥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양원 독방에서 민수 씨가 소식을 전해주기만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며 들어온 것은 민수 씨가 아니라 험악하게 생긴 경비원들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제 뒷덜미를 낚아채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감히 외부로 연락을 시도해? 너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그들은 제 일기장과 벽에 새긴 이름들을 보더니 비웃으며 구두발로 제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아프냐? 내 자식들은 지금 밖에서 돈 파티하는데 너는 여기서 썩는 거야. 저는 짓밟힌 손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며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그때 요양원 정문에 검은 세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날카로운 눈매의 이현우 변호사였고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우 씨가 요양원 입구를 막아서는 경비원들을 서늘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한정석 씨 면회 왔습니다. 법원 명령서 가지고 왔으니까 당장 문 여세요. 원장이 허겁지겁 뛰어나와 연우 씨를 막아섰지만 연우 씨는
이미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방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연우 씨의 목소리를 듣고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우야, 나 여기 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제 목소리는 두꺼운 철문을 넘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원장은 서둘러 경비원들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은 저를 담요로 덮어 씌워 지하 보일러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다시 한번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진호야, 진수야. 너희가 판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보일러실의 습한 공기가 폐부를 찌를 때 저는 품속에 숨겨둔 날카로운 생선 가시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보일러실의 축축한 바닥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입이 테이프로 막힌 채 구석진 배관 뒤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 위쪽에서는 연우 씨의 당당한 구두 소리와 원장의 비굴한 변명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원장님, 한정석 어르신은 분명히 이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가 여긴데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우 씨가 원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서류 뭉치를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이 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말을 돌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아드님들이 어젯밤에 다른 시설로 모시고 갔어요. 치매가 갑자기 심해지셔서 전문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요. 저는 배관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소리를 내려 했지만 몸을 묶은 밧줄이 살을 파고들어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우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보일러실 입구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제발 이 문을 열어달라고 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습니다. 그때 원장이 연우 씨의 팔을 붙잡으며 앞을 가로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 여기는 위험합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터질 수도 있어서 외부인은 절대 못 들어가요. 결국 구두 소리는 멀어져 갔고 보일러실의 무거운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바닥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입에 테이프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눈을 뜨니 그곳에는 자식들이 아닌 사채업자 박태수가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한정석 씨, 오랜만입니다. 당신 아들놈들이 당신을 죽여달라고 하던데 기분이 어때? 저는 기침을 토해내며 핏발선 눈으로 박태수를 노려보고 물었습니다. 박태수,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 자식들한테 받을 돈이 없어서 나한테 온 거냐? 박태수가 제 뺨을 가볍게 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당연히 돈도 받아야지. 그런데 그것보다 당신이 가진 그 비밀 비자금 위치가 더 궁금해서 말이야. 박태수는 진호와의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켜서 제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진호의 갈라진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태수 형님, 그 노인네 입 안 열면 그냥 사고사로 처리해 주세요. 어차피 치매라 아무도 모를 겁니다. 자식의 입에서 나온 사형 선고를 들으며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박태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분노를 담아 침을 뱉었습니다. 죽여라. 죽여서 내 원혼이 너와 내 자식들을 지옥 끝까지 따라가게 해줄 테니까. 박태수가 칼을 꺼내 제 손가락 끝을 건드리며 섬뜩하게 속삭였습니다. 쉽게 죽여주면 재미없지. 당신이 아끼는 그 변호사 계집의 목숨도 당신 손에 달렸거든. 박태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사고로 일그러진 연우 씨의 차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연우 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박태수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던 장정들이 제 어깨를 눌러 바닥에 처박았고 저는 흙먼지를 마시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요양원 정문 쪽에서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보일러실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경찰차 수십 대가 건물을 포위하는 소리와 함께 확성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 투항하라. 무단 감금 및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 박태수는 혀를 차며 저를 발로 걷어차고는 뒷문 쪽으로 몸을 숨기려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경찰들이 보일러실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그 맨 앞에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연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연우 씨가 제게 달려와 밧줄을 풀며 제 어깨를 꽉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르신,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다 알아냈어요. 자식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요. 저는 연우 씨의 무사한 모습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연우 씨는 제 품에서 제가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내들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수와 진호가 나눈 대화,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입니다. 저는 경찰의 부축을 받아 요양원을 나서며 멀리서 도망치다 붙잡히는 원장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날카로운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곧 있을 처절한 심판을 예고하는 용의 눈빛처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우 씨의 차에 올라타며 제 인생을 짓밟은 자식들의 성전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호야, 진수야. 너희가 받은 그 재산이 이제부터 너희를 태울 불덩이가 될 거다. 운전대를 잡은 연우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저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참담한 기운이 감돌던 요양원을 벗어나 연우 씨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의 가로수만 바라보았습니다. 연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등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제 안심하세요. 여기가 제 비밀 공간인데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까 여기서 기운부터 차리셔야 해요. 저는 연우 씨의 얼굴에 남은 핏자국과 붕대를 보며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연우야,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 몹쓸 자식들 때문에 너까지. 연우 씨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르신이 예전에 저 공부시켜 주실 때 그러셨잖아요. 사람 목숨 구하는 일엔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그녀는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고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뭔지 기억나세요? 상속 서류 도장 찍기 직전에
제가 억지로 지장 찍게 했던 그 계약서요. 봉투를 열자 효도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고 저는 그때의 기억이 안개 속을 뚫고 나오듯 또렷해졌습니다. 연우 씨가 계약서의 특정 문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적힌 특별 조항이 우리 무기예요.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할 경우 증여는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죠. 저는 그 문장을 읽어내려가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겠구나. 고맙다, 연우야. 정말 고마워. 연우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어르신, 이제 울지 마세요. 제가 이 서류로 그 자식들 손에 든 돈,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올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연우 씨의 도움으로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 뇌 사진을 유심히 살피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한정석 씨, 치매 진단은 명백한 오진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약물로 인한 일시적인 선망 증상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부서져 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제 정신이 멀쩡하다는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명료하십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판단력이 더 좋으신 상태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물을 쓴 흔적도 보이고요. 진료실을 나오며 저는 연우 씨를 향해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우야, 이제 됐다. 내 머리가 멀쩡하니 이제 내가 누군지 그놈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마. 우리는 곧바로 반격을 위한 작전에 돌입했고 연우 씨는 진호와 진수가 상속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이미 박태수의 덫에 걸려 빌딩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썼고 진수는 매일같이 카지노를 전전하고 있더군요. 연우 씨가 모니터를 제게 돌려주며 차갑게 응조렸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한 내역이 고스란히 남았어요. 이건 부양 의무 위반을 넘어서 가문의 자산을 파괴한 행위예요. 저는 연우 씨와 함께 소송 서류를 정리하며 그동안 제가 놓치고 살았던 진정한 가치들을 깨달았습니다. 대저택의 화려한 조명보다 연우 씨가 끓여준 소박한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탁이 훨씬 따뜻했습니다. 연우야, 나는 평생 돈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구나. 내 옆에 있는 내가 진짜 재산이었어. 연우 씨는 제 말에 수줍게 웃으며 제 밥 위에 생선살을 정성스레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부모님 일찍 여의고 외로웠는데 이제 진짜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든든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법적 대응 논리를 짜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고 저는 오랜만에 단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전에 보았던 그 황금빛 용이 다시 나타나 제 어깨를 감싸 안더군요. 이번에는 저를 공격하는 용이 아니라 저를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당당한 용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주먹을 꽉 쥐고 낮게 의조렸습니다. 진호야, 진수야. 아버지가 간다. 너희가 버린 건 돈이 아니라 너희 목숨이라는 걸 알게 해주마.
저는 연우 씨가 준비해준 정장을 갖춰 입고 평생의 공력이 담긴 서류 가방을 든 채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연우 씨는 제 옆에서 운전대를 잡고 결연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단 하나, 배신자들의 심장부를 겨냥한 법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가는 왕의 심장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는 순간 쏟아지는 조명과 사람들의 시선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진호와 진수가 저를 보더니 귀신이라도 본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호가 창백해진 얼굴로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 아버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치매 노인이 왜 법정에 나타난 거야? 옆에 있던 진수도 책상을 짚으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무효예요. 제정신도 아닌 영감탱이가 변호사 꼬임에 넘어가서 쇼하는 거라고요. 저는 두 자식의 추악한 발악을 지켜보며 천천히 아주 당당한 걸음으로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고 한정석 씨, 본인의 성함과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판사를 향해 인자하지만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재판장님. 저는 제 이름과 제 자식들이 저를 생매장하려 했던 요양원 주소까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연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서류를 판사석에 제출하며 강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오진과 약물 투여로 인해 일시적인 건강 악화를 겪었을 뿐 현재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그녀는 요양원 보일러실에서 박태수와 진호가 나눈 대화 녹음본을 법정에 틀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그 노인네 그냥 죽여달라는 진호의 목리가 흘러나오자 방청석에서는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진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진수는 변호사 뒤로 숨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연우 씨가 쐐기를 박듯 효도 계약서 원본을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피고들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을 넘어 친부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속은 원천 무효입니다. 판사는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하더니 망치로 재판석을 강하게 내리치며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 한진호, 한진수는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원고 한정석에게 즉각 반환하라. 또한 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명령한다. 재판장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진호와 진수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 마세요.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진호의 손을 지팡이로 차갑게 밀어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던질 때 내 눈물을 닦아줬던 건 너희가 아니라 이 남남인 변호사였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우 씨와 함께 미리 준비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우 씨와 함께 작은 시장 골목에 있는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두 그릇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우야, 수백억 건물을 되찾았을 때보다 지금 이 국밥 한 그릇이 훨씬 더 달구나. 연우 씨가 제 밥 위에 깍두기를 올려주며 눈시울을 붉히고 대답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사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주머니에서 금색용이 새겨진 작은 인장을 꺼내 연우 씨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여의주다. 이제 이 재산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자꾸나. 우리는 밤새도록 재단의 이름을 짓고 앞으로 할 일들을 계획하며 소박하지만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고 달빛은 제 머리 위를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일군 부의 진정한 주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자식들에게서 벗어나 사람을 살리는 돈의 가치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연우 씨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몸 안의 용이 드디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포유하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전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쓰다듬으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한정석, 너 정말 잘 버텼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저는 깊고 단잠에 빠져들며 내일 아침에 맞이할 새로운 태양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도끼 어린 박태수의 눈이 어둠 속에서 저를 여전히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재판의 승소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재단 설립을 위해 연우와 함께 부지를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려는데 제 휴대전화에서 날카로운 진동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자 제한 번호였고 전화를 받자마자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아버지, 살려주세요. 으악, 태수 형님, 제발. 진호의 처절한 비명 끝에 박태수의 서늘한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들려왔습니다. 한정석 씨, 아들놈 목숨값이 재판에서 이긴 빌딩보다 싼가 보네. 당장 별장으로 혼자 오지 않으면 이놈 손가락부터 하나씩 배달해주지.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휴대폰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박태수, 이 미친놈아. 자식들이 지은 죄는 벌을 받고 있는데 너까지 왜 이러는 거냐? 옆에서 제 표정을 살피던 연우가 제 팔을 꽉 잡으며 눈짓으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저는 연우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박태수가 말한 장소로 가기 위해 차 키를 움켜쥐었습니다. 연우야, 미안하다. 아무리 천하의 불효자라도 내 핏줄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구나. 저는 연우가 말릴 틈도 없이 차에 올라타 박태수가 알려준 외딴 별장으로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도착한 별장은 숲속 깊은 곳에 버려진 듯 음산했고 깨진 창문 사이로 기분 나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쇠사슬에 묶여 피떡이 된 진호와 그 앞에 칼을 휘두르는 박태수가 보였습니다. 박태수가 제 얼굴에 침을 뱉으며 진호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고 비웃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회장님 오셨네. 자식이 죽어간다니까 치매고 뭐고 단숨에 달려오셨어? 저는 바닥에 뒹구는 진호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고
박태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박태수, 원하는 게 돈이라면 계좌에 있는 거 다 줄게. 제발 내 자식만은 살려다오. 박태수가 제 뺨을 구두발로 강하게 걷어차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도 좋지. 그런데 내 놈이 우리 아버지 인생을 망쳤을 때 우리 가족이 어떤 지옥을 살았는지 알아? 그는 제 목을 짓누르며 미리 준비한 양도 서류와 인간판을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장 내가 숨겨둔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랑 재단 출연금 회수 서류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내 아들 머리에 구멍을 낼 테니까. 그때 갑자기 별장 천장이 무너질 듯한 굉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약해진 별장 지하실로 흙탕물이 들이닥쳤고 박태수는 당황하며 저를 구석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 때문인지 제 머릿속이 갑자기 하얗게 비워지며 주변 풍경이 일그러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진호야? 내가 왜 피를 흘리고 있어? 우리 아기 왜 울고 그래? 저는 순간적으로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바닥을 기어다니며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비밀번호를 대라고 울부짖었지만 제 입에선 어린 아들을 찾는 자장가만 흘러나왔습니다. 진호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쇠사슬을 흔들며 목이 터져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때문에 왜 이런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절 버리고 가세요. 박태수는 이용 가치가 없어진 저희 부자를 버려둔 채 별장 안에 금품만 챙겨 달아나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지하실에 물은 점점 차오르고 저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며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실 입구 쪽에서 무거운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아버지, 제발 대답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연우의 절규 섞인 외침이 들렸지만 제 의식은 이미 깊은 어둠 속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진호의 손과 제 손이 닿으려다 멀어지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듯 눈을 감았습니다. 비명이 가득한 지하실 위로 무심한 빗소리만이 거세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지하실로 들이닥친 흙탕물이 제 가슴팍까지 차올랐을 때 둔탁한 철문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연우가 보안팀 요원들과 함께 진흙탕을 가르며 달려와 제 상체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아버지, 제 정신이 드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발. 연우가 울먹이며 제 뺨을 가볍게 두드리자 저는 컥컥거리며 고여있던 물을 토해내고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돌아온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물속에 잠겨 허우적거리는 진호의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호 쪽을 가리키며 연우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연우야, 진호, 우리 아들 좀, 제발 저 녀석부터 좀 살려다오. 연우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보안 요원들에게 급히 손짓하여 결박된 진호를 물 밖으로 끌어내게 했습니다. 지하실 밖으로 구조되는 순간 박태수가 도망치려던 차가 경찰차들에 둘러싸여 전복되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박태수는 차 문을 걷어차고 나와 피를 흘리며 산속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미리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태수, 꼼짝 마라. 살인미수와 납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형사들이 박태수를 바닥에 굴려 수갑을 채우자 그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침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연우의 부축을 받아 박태수 앞에 천천히 다가가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똑히 마주 보았습니다. 태수야, 내 아버지가 망한 건 내 탓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욕심 때문이었다. 너는 오늘 그 욕심의 끝이 어딘지 보게 될 거다. 박태수가 끌려간 뒤 저는 구급차 옆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온몸을 떨며 제 발등 위에 이마를 대고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악마였어요. 돈에 미쳐서 아버지 목숨을 사지로 몰아넣은 절 죽여주세요. 저는 진호의 젖은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죄는 내가 감옥에서 뼈저리게 느껴야 할 거다.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며칠 뒤 저는 병원 침대에 앉아 연우가 가져온 최종 판결문과 법적 서류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태수와 진호, 진수는 각각 납치 및 상해, 학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차가운 창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우가 사과를 깎아 제 입에 넣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류 내용을 설명해 주더군요. 아버지,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아들분들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아버지는 이제 자유로우세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보며 제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연우야, 이 돈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좋은 곳에 쓰자꾸나. 나 같은 노인들이 웃을 수 있는 곳에 말이야. 연우는 제 손을 잡으며 화사하게 웃었고 그 웃음은 지하실의 어둠을 완전히 씻어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을 퇴원하며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너희를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너희가 다시 사람이 되길 기다리는 마음은 버리지 않으마. 경찰서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상속 도장을 찍던 날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그때 제 곁을 지키던 연우가 제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진짜 집으로 가요. 제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저는 연우의 손을 꽉 잡으며 드디어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폭풍우를 뚫고 평온한 항구에 도착했음을 느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황금빛 용이 구름을 뚫고 승천하는 환영이 보이는 듯했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사계절이 돌아 다시 봄이 찾아온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연우와 함께 작은 시골 마을의 낡은 분교를 개조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마당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상추와 고추 모종들이 기분 좋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저는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텃밭에 물을 주며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연우가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햇볕이 이렇게 뜨거운데 또 나와서 일하고 계세요?
얼른 들어와서 시원한 보리수 차 드세요. 연우가 제 지팡이를 대신 챙기며 제 팔짱을 꼭 끼고는 안채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연우의 잔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려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우리 딸이 사온 고기 구워 먹으려면 이 정도 운동은 해야지. 오늘따라 기분이 참 좋구나. 우리는 거실 평상에 앉아 연우가 정성스레 타준 차를 마시며 재단에서 보내온 소식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소식지 안에는 저와 연우가 세운 재단의 도움으로 다시 웃음을 찾은 노인들의 편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가 편지 한 통을 골라 제게 읽어주는데 목소리가 참으로 맑고 고왔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평생 소원이던 한글을 배워서 이제 손주에게 편지를 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편지 내용을 들으며 창밖의 푸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억 건물을 쥐고 자식들의 눈치를 보던 시절보다 지금 이 작은 학교 마당에서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삶이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연우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교도소에서 온 편지예요. 큰오빠가 보낸 건데 읽어보실래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진호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매일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드린 상처는 평생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나가게 되면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일군 재단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편지지를 접어 가슴에 대자 차가웠던 제 응어리가 봄눈 녹듯 조금씩 잦아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연우를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우야, 이 녀석들이 이제야 진짜 인생이 뭔지 공부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참 다행이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희 집 마당으로 모여들어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웃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과거의 원망도 배신의 상처도 모두 노을 속에 실어보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품 안의 작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재산을 미리 나눠준 결과 나는 탐욕스러운 자식 대신 진정한 딸을 얻었고 건물 대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연우가 제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이제 들어가서 쉬셔야죠. 저는 연우의 손등을 토닥이며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우야,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시간인 것 같구나. 정말 행복하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한 채 소박한 집 안으로 들어갔고 마당에 핀 목련꽃이 달빛을 받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늙은 용은 이제 여의주 대신 따뜻한 사랑을 품고 평온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챕터가 비로소 완성되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이 독이 되어 돌아왔을 때 한정석 씨가 느꼈을 배신감은 감히 짐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를 구한 것은 핏줄이 아닌 그가 과거에 베풀었던 진심 어린 선행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은 통장의 숫자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기꺼이 손을 잡아줄 진정한 사람을 곁에 두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 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도 가슴 깊이 남는 사연이었습니다. 정석 씨가 이제는 가짜 효도가 아닌 연우 씨와 함께 나누는 진짜 행복 속에서 오래도록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든든한 조력자가 한 명쯤은 계시는지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